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제7판에 나와 있는 교재 뒤에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장은요. 그냥 가볍게 미시경제학의 성격과 관련된 얘기로서 인트로적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시면 이걸 좀 옮길게요. 네. 자, 1번. 어떤 경제 체제가 수행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경제 체제라고 하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거와 정부의 계획 통제에 의한 약간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 경제 체제랑 상관없이 경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우선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 우선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제학은 시작할 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엘로케이션 할 것인가,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는 효율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 엘로케이션입니다. 배치하는 거. 요게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한 국가가 뭔가 희소한 자원을 잘 투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죠. 배치를 잘 한 다음에 만들어서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분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득의 공평한 분배. 이 소득의 분포와 관련된 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분포라고 먼저 썼네. 여기서 관련된 것은 분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엘로케이션이고요. 로케이션.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효율성과 관련된 얘기죠. 분배는요, 소득의 분포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분배되는가, 요거 공평성 얘기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하나만 더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건 미시적이면 거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할 때 이게 들쭉날쭉 성장하면은 좀 그렇죠. 안정적으로 쭉 성장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의 경제에 어떤 안정적인 성장,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주로 어떤 경제 체제가 수행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미시경제 이론과 거시경제 이론에서 각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제 변수의 성격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여라. 자, 여러분 제가 미시와 거시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산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시경제는 무엇입니까? 이 거시경제라는 것은 거시경제 변수는 클 거자를 씁니다. 매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경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서요. 전체적인 시각에서 어떤 집계된 변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집계 변수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됩니다. 자, 이거를요 크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숲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시경제는요, 여기 보시면 뭐 나무들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들이 있어요.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는 김에 좀 그려볼까요? 나무들이 있어요. 오, 이쁘게 잘 그려지고 있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과일도 열려 있고요. 과일도 열려 있습니다. 뭐야, 과일이 왜 저래? 다시요. 색깔이 좀 벌거스름한 뭐 이런 과일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무를요.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야. 하나하나 이렇게. 나무를요. 자, 그게 바로 미시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미시경제의 미자가요. 작을 미자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자, 이거는 개별 경제 주체들, 인디비주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개별 시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장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경제학에서는요. 어떤 모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모델이 어떻게 잘 적절한가, 적합한가 이걸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이 모형을 잘 세우지 못하게 되면은 경제 현실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사용하거든요. 다시요. 현실의 경제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경제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보면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형을 이용해서 모형의 목적은 뭐다? 단순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없는 거를요 제거하고요 단순화 시켜가지고 관심 있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없는 부분, 다른 일정한 요인들은 그냥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모형을 이용해서 단순화를 해가지고 현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모형이 얼마나 적합한가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 몇 가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대한 거야. 현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형을 심플하게 만드는데 이 가정 자체가 현실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 현실의 부합성. 이제 우리가 가정 가지고 얘기할 때 좀 비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인도 섬에 어떤 외딴 섬에 비행기가 추락한 거야. 근데 이제 이 가방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가방 안에 통조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물리학자, 화학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리학자는 생각하는 게 늘상 그런 거야. 힘의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세게 통조림을 던지면 지금 통조림 그걸 내용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따개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세게 던지면 그게 열릴까? 화학자는 불을 얼마나 어떻게 가열했을 때 통조림이 이렇게 뻥 하고 열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자 그러지 말고 통조림 따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요. 그럼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중요한 적합성의 평가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이론을 전개하는데 이론의 전개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이렇게 해요. 전개의 논리성. 이게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모형의 3번 보시면 일관성이 잘 부합하는가? 일관되어 있는가? 이런 일관성 이런 것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세워서 현실을 우리가 분석해서요. 보통 이제 사회과학이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형을 이용해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 예측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력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 요까지요.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가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 성립되었다. 적합성의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4번 문제는요. 경작에서는 합리성의 가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 합리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하여라. 자, 우리 경작에서는요.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인간이 보통 합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인간을 상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요. 이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레셔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레셔널 이렇게. 자,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이성적인 것인데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게 똑똑하고 뭐 이제 그렇다기보다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름대로 인간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 차차할 겁니다. 소비자,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그걸 보게 되는 건데 그때 나름 합리적인 인간이다라고 할 때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단으로서의 으로서의 합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말이야 이번에 취업을 할 거야. 자격증을 딸 거야. 그럼 그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 책을 사서 독학할 수도 있고 뭐 학원을 다닐 수가 있겠고 학원 다니는 것도 실강을 들을 수 있고 인강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사용했을 때 가장 목적 달성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는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이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다음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은요. 앞에 나온 거를 약간 응용하는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떤 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최적화 문제. 그래요. 이 최적화라는 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옵티마이제이션인데 맥시멈이 아니고요. 좋은 것은 극대화시킨다 해서 맥시마이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나쁜 거는요. 극소화합니다. 미니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최적화 행동, 최적화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옵티멈이 아니고요.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최적화 문제를 경제 모형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해보자. 자, 어떤 학생이 지금 관심사야. 당면하고 있는 언제나 얘기할 때는 목적식과 제약식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용함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효용 같은 거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여가를 즐길 수 있어요. 여가를 즐길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 근데 띵까띵까 여가를 즐기거나 잠을 자게 되면은 나름 행복하긴 하겠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해. 왜냐면 시험 점수가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가를 즐기지 않으면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여가를 즐기면 효용, 이거 효용이라고 써요. 유틸리티. 뒤에 나중에 할 건데요. 원론 배우실 때 다 요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여가를 즐기게 되면 효용이 이렇게 증가해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점수가 높아지게 되면 이 친구의 또 효용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제약식이 또 이렇게 있어요. 제약 조건식 이렇게요. 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체력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이 하루만 남았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요 24시간을 가지고 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가를 즐기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요 점수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점수는 가만히 보면은 아니 여가를 즐기게 되고 잠을 자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옵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죠. 여기다 또 하나 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점수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펑션 해가지고요. 공부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공부에 이렇게 비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 최적화 선택이다라고 하면 어떤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목적을 달성한다, 목적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제약식, 목적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은요. 균형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이라는 게 뭐야? 균형이라는 게 어떤 상태에 딱 도달되었을 때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균형입니다. 이퀄리브리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자, 이게 뭐라고요? 개념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변화할 만한 요인이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균형에 대해서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은 뭡니까 하면 균형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A공도 균형이고요. B공은 이거 균형은 아닙니다. C공은 균형입니다. 왜요? B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쪽으로 가려는 중력의 힘이 작동하게 되니까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네요. A는요. A는 이쪽으로 가려는 힘과 일리 가려는 힘이 딱 맞아 떨어져요. 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이다라고 하면 균형의 개념을 잡으시면 요 B는 균형이 아니고요. A와 C는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균형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요. 균형이 과연 존재하는가? 우리 앞에 이론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존재성이 첫 번째 관심 이슈가 돼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도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만나게 되면 균형이 존재하는데 만나지 않게 되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존재 여부. 그 다음 두 번째, 존재하게 되면 균형이 과연 유니크한가? 이거요. 유일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멀티로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말씀드린 게 균형이 A와 C도 다 균형입니다. 그러면 이 균형이 스테이블한가?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안정성이 관심사가 됩니다. 안정성이라는 것은 A와 같은 공은요. 누가 힘을 가했어. 여기다 힘을 또 가하게 되면 이 균형 상태가 깨져. 대굴대굴대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상태로 다시 균형이 깨졌을 때 균형 상태에서 이탈 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가 여부요. 회복이 되는가? 그걸 가지고요. A와 같은 공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다 힘을 딱 가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기보다는 멀리 가게 됩니다. C와 같은 공은 여기다 힘을 딱 가하게 되면 공이 떼굴떼굴 올라가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과연 회복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C와 같은 그런 공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와 같은 공은 우리가 unstable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균형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은 균형의 존재하는가의 여부, 존재성,
그리고 하나만 있냐, 유일성, 아니면 멀티로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그 균형이 안정적인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7번 문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